이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불의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약하고 마법 재능이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능 없는 자는 끔찍한 미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래도는 지능을 가졌고 그 때문에 모두가 그를 질투했습니다. 그의 꿈은 언제나 마탑주처럼 위대한 마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마법사들을 위한 비범한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의 교수는 베르딘이 위대한 천재이며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를 배신하고 그의 연구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베르딘은 마탑주에게 가서 모든 것을 보고하며 수년간의 노력을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발록 베셰스는 그 소년이 마법 재능 없이도 다른 누구보다 똑똑한 천재라는 말을 듣고 그를 감금했습니다. 그는 주인공을 마법 실험의 기니피그로 만들었습니다.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보헤미안 마탑에서 마탑주와 그의 재능 있는 제자들은 베르딘을 이용해 위험한 주문과 마법약을 시험했습니다. 그런 불의의 이유는 단지 그가 마법 재능 없이도 매우 총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누구라도 정신이 꺾였겠지만 베르딘은 더 강력한 감정으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이타치가 그의 동생에게 심어준 것과 같은 감정이었죠. 감금되어 있는 동안 소년에게는 어린 시절 친구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와 로벨리는 함께 위대한 마법사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했고 그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재능이 지능을 능가한다면 브래디는 어쩌면 자신의 지능을 재능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한계를 깨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거죠. 1년 동안 그는 세상을 바꿀 새로운 이론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감방에 있을 때 매일 연습했습니다.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마법사는 베르딘에게 탑에서 청소 업무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의 친구 로벨리는 항상 그를 찾아와 어느 날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며 함께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베르딘이 마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실을 모릅니다. 베르딘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는 이곳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사람들은 마법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복수를 위한 이상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베르딘은 보물창고로 가서 마탑주가 그곳을 청소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곳은 마탑주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마력 증폭 아티팩트가 보관된 곳입니다. 베르딘은 7년 동안 봉인을 풀고 아티팩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탑의 에너지원이 있는 방에서는 마법 축제 당일 2명의 마법사가 경비 임무를 맡고 있어서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베르딘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마지막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수염난 마법사는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똑색 머리 마법사는 그 광경에 경악하며 재능 없는 쓰레기 조각이 감히 마법사를 공격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베르딘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지만 일어난 일은 놀라웠습니다. 주인공은 강력한 3서클 주문을 사용했고 그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마법사는 패배했습니다. 그에게 몇 초의 생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베르딘은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을 좀 더 소중히 대하는 게 좋았을 겁니다. 경비병들을 처리한 후 주인공은 탑의 심장부와 마주했습니다. 에너지 코어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그 만화를 이용해 하늘에 도전하고 논리적 한계를 깨는 주문을 실행할 것입니다. 아티팩트와 탑의 만화 코어를 이용해 베르딘은 모든 마법진을 그리고 주문을 활성화했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성공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마탑주는 하늘에 닿는 푸른 빛을 보았습니다. 마법사는 그의 마탑이 그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록은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든 파괴하겠다고 생각하며 가능한 한 빨리 날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법사의 실루엣만 보았습니다. 그것이 황제 자신이든 위대한 마법사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파괴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를 공격하려 했을 때 발록이 발견한 것은 순간이동 마법진뿐이었습니다.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는 누가 자신의 탑을 파괴했는지 발견할 수 없었고 곧 그는 탑 이상의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곳 정상의 숲에서는 아침이 평화롭게 밝아왔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락과 함께 그는 강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강둑에 앉아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외모가 완전히 바뀐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자신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변화에 직면하여 그는 신체 재구성 과정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법사들을 만나고 하늘에 도전하고 붙잡히기 전에 순간이동 마법으로 탈출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렇게 해서 이 낯선 숲에 오게 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른 식생을 알아차리고 그는 그곳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며 식물들이 탑에 있던 것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순간이동이 성공적으로 그를 대륙의 반대편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변신 계획을 실행하고 마법진을 이용해 탈출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안디에 누워 그는 마탑주의 분노를 생각하며 웃기 시작했고 아무도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공격이 마탑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에게 분명히 대응책이 있었으며 전능자라는 칭호를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단 계획이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탑의 재건 시간을 이용해 복수를 위해 자신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그는 베르딘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새겨지도록 마탑주가 세운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복수와 자기 긍정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결정한 후 그는 기지개를 켜고 일단 탑의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고블린 한 마리가 도끼로 나무 상자를 내리쳤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베르딘은 손을 뻗어 윈드커터 주문을 시전했습니다. 공기에 칼날이 나아가 그 생물이 위험을 깨닫기도 전에 고블린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손을 분석하고 마법을 사용하는 감각이 그대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재구성을 통해 머리카락과 눈이 바뀌었지만 마력 용량은 변하지 않았다고 추론했습니다. 시체를 옆으로 차버리며 그는 고블린의 존재로 보아 어떤 마을가라모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상자 옆의 자국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는 술의 자국을 확인하고 누군가가 서둘러 짐을 버렸다고 추론했습니다. 주인을 찾을 생각으로 베르딘은 상자의 만화 탐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문을 활성화하자마자 차량이 남긴 자국을 따라 에너지 흔적이 뻗어나갔습니다. 더 앞쪽에서는 한 남자가 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달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마부는 자신이 어떻게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는 이미 섬멸되었어야 할 산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은 남작을 언급한 것이나 용병들의 탈출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를 정말로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산적들 사이에서 섬뜩한 미소를 띤 오크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오크가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에 탈출했던 행운을 떠올립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큰 소리가 그를 놀라게 하여 추격당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말들을 채찍질하여 더 빨리 달리게 합니다. 갑자기 수레바퀴가 뿌리에 부딪혀 부서지면서 차량이 급정거합니다. 그 충격으로 마부는 격렬하게 땅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일어나려고 애쓰며 그는 등을 지탱하고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순간 그는 다가오는 존재를 감지하고 경계하며 돌아섭니다. 앞쪽 숲의 어둠 속에서 수십 쌍의 눈이 나타납니다. 오크와 고블린들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그를 둘러싸자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합니다. 지체 없이 괴물들은 일제히 돌격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한 남자는 그저 눈을 감고 공격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순간 거대한 흙벽이 땅에서 솟아올라 괴물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베르딘은 그 남자가 숨 쉴 틈을 남겨두는 것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크 대장은 돌아서서 새로운 자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바위 위에서 그는 희생자가 숨이 막히기 전에 모든 몬스터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손에 불꽃을 집중시키면서 그는 그 순간을 자신의 첫 실전으로 여깁니다. 이에 오크 대장은 포효하며 다른 몬스터들과 함께 앞으로 돌진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전투 기술을 시험할 완벽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개의 불화살이 몬스터들에게 비오듯 쏟아져 첫 번째 공격의 물결을 섬멸합니다. 불길이 번지는 동안 오크 대장은 주문에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러자 포효와 함께 그 괴물은 살아남은 고블린들에게 마법사를 향해 전진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을 받자마자 적들은 달려가 마법사에게 도달하기 위해 바위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편 청년은 불화살과 회오리 바람을 결합하여 두 개의 주문을 동시에 발동할 준비를 합니다. 더블 캐스팅 기술을 사용하여 그는 두 개의 마법진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러고 나서 마법사는 아래를 향해 적들에게 열파 화살을 발동합니다. 곧 거대한 불꽃 폭발이 전진하던 모든 고블린을 삼켜버립니다. 공격 후 불에 탄 괴물들의 시체는 재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보고 청년은 이전에는 고블린 한 마리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그는 작은 몬스터들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 그것으로 그는 그 남자가 숨이 막히기 전에 풀어주기로 결심하고 흙벽으로 돌아섭니다. 갑자기 오크 대장의 손이 바위 뒤에서 나타나 그를 향해 뻗어옵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마법사는 완전히 충격받아 돌아섭니다. 얼마 후 이제 수리된 수레가 평화롭게 길을 따라 이동합니다. 차량 안에서 콜라드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일어난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구원자에게 감사하며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크게 개의치 않고 마법사는 그에게 길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 또 수레를 뒤집을 것이라고 경고할 뿐입니다.
얼마 후 콜라드는 그가 몬스터와의 싸움 동안 위험에 처했었는지 묻습니다. 눈을 감은 채 청년은 상황이 조금 위험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짧은 기억이 그에게 살아남은 오크의 공격을 알아차린 바로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회사는 가까이서 주문을 준비하던 괴물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윈드 커터를 사용해 그는 으스러지기 전에 몬스터를 반으로 잘라버렸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마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콜라드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잠시 후 그는 도둑들이 몬스터가 있는 곳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지역의 도둑 출몰 빈도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여행자는 숲이 파이타 남작의 통제하에 있으며 도둑들은 이미 패배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용병 없이 여행했고 마법사는 자신의 순간이동이 그를 올바른 영지로 데려왔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흔적이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추적당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콜라드에게 질문을 받자 그는 아직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공식적으로 자신을 애셔라고 밝히며 마탑의 주인과 마주할 때만 베르딘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곧 수레는 목적지인 파테 영지의 남작 저택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현지 귀족은 그런 상태의 콜라드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이에 남자는 오크들로부터 도망치면서 살이 빠졌을 거라고 농담합니다. 마침내 남작은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만 콜라드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귀족은 젊은 마법사가 자신의 친구를 구한 책임자임을 알아보고 그런 위협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과 함께 남작은 손님을 성으로 모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새 옷을 입은 청년은 환대와 옷 그리고 음식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귀족은 미소로 감사를 받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을 그 영지의 영주인 파이테 헨로드 남작이라고 소개하며 앉으라고 권합니다. 저녁 식사 동안 주인은 음식이 손님의 입맛에 맞는지 묻고 긍정적인 대답을 받습니다. 콜라드를 구한 보상으로 남작은 그에게 5,000일크를 제안합니다. 게다가 그는 이 기회를 빌어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제안을 고려한 후 손님은 포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 일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남작은 며칠 전 남쪽 숲에서 이웃 마을 주민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이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마치 모든 것이 마법으로 지워진 것처럼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산적들 중에 마법사가 있다는 추측에 직면하여 청년은 말을 끊고 그들을 언제 사냥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영주는 그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4일 후 마법사는 성문 앞에 모인 사냥단에 합류하여 임무를 준비합니다. 곧 기사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을 계획 책임자인 에녹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녹은 그의 동료인 해리스와 페릭을 소개하고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열광적으로 맞이합니다. 화답하며 청년은 지휘관의 손을 잡고 그룹의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남작의 제안을 생각하며 그는 체류비 대신 산적 사냥 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는 에녹에게 그들도 계획의 일부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은 그들이 최근 이상한 오크가 나타났다는 소문에 이끌린 모험가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좋은 보상 덕분에 골드랭크 모험가들까지 끌어들였다고 덧붙입니다. 그 수준의 모험가들은 기사와 비견되는 베테랑이며 에너지를 사용해 몸과 무기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숲에 들어선 그는 그룹에 이미 3명의 기사와 다른 전사들이 있는데 자신의 존재가 필요한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 순간 에녹은 그에게 마법사를 감지하면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고용된 진짜 이유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에 지휘관은 마법사의 장거리 주문 때문에 기사들이 접근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그룹 리더는 완전히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그는 길 한가운데 멈춰서고 모두가 그와 함께 행군을 멈춥니다. 그러고 나서 마법사는 손을 뻗어 앞에 마법진이 있다고 경고한 직후 해제 주문을 사용합니다. 마법으로 공중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함정이 모두에게 드러납니다. 그룹 멤버들은 놀라움에 반응하며 어떻게 그런 것이 그곳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곧 마법사는 그 주문이 위장과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며 모두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요청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양손 사이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숲을 가로지르는 직통 경로를 여는 주문을 발사합니다. 에녹은 완전히 놀라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마법이 쉽게 해제된 것을 보고 지휘관은 청년의 진짜 정체에 의문을 품습니다. 따라서 탐험가들은 영토를 탐험하거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몬스터를 격퇴하는 임무를 수락하는 길드원입니다.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험가의 기술은 부와 명성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존경받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는 너무 강해져 통제력을 잃고 명예를 버리고 다른 인간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숲에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그룹의 리더처럼 산적에 불과하게 됩니다. 시체 옆에서 두목은 지난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 식량이 떨어졌다고 불평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부하들에게 구경을 멈추고
즉시 먹을 것을 사냥하러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험불에 숨어있던 기사들은 그 그룹을 목표로 식별하고 에녹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현사들의 리더가 적의 허술한 경계를 틈타 공격하기로 결정하자마자 마법사는 그를 멈추고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직 적의 힘을 평가하지 않았으며 상대 마법사가 더 강하면 패배할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산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은 적들을 관찰하면서 교착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범죄자 중 한 명인 바르가가 지역을 확장하는 노력과 죽은 신병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마법사는 그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한숨을 쉬며 바르가는 오크가 자신의 부하들을 죽였다고 한탄하고 산적이 된 이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회상합니다. 곧 그는 빌샨에게 다른 마을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지만 마법사는 남작의 분노 때문에 그 생각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빌샨은 이제 이동할 시간이며 마트라는 인근 마을에 대해 들었다고 밝힙니다. 그가 마을을 약탈할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의 방향으로 불마법이 발사되었습니다. 잠시 후 산적들의 캠프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기습 공격에 직면하여 빌션은 방어진을 시전하고 그것이 정말로 마법임을 확인했습니다. 발각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기사와 모험가 그룹은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즉시 전장은 양측 간의 혼란스러운 대결로 변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모험가 중 한 명이 빌샨에게 일격을 가해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바르가는 쓰러진 동료를 향해 충격에 휩싸여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무법자들의 리더는 만화 장벽이 빠르기는 했지만 취약했으며 그것이 깨지면 사용자에게 충격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마법사가 패배하자 젊은 술사는 에녹 앞에 나타나 남은 전투를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리하여 바르가는 남작이 마법사까지 고용하며 자신들을 제거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는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에녹 단장과 직접 검을 맞대는 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그는 남작에게 그들의 머리를 보내겠다고 맹세했고 그 대가로 에녹의 도전을 받았다. 대치 중 젊은 술사는 적이 도망치려 하자 협곡을 따라 빌샨을 추격했다. 도망치던 중 산적은 추격자가 흙의 벽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가 마법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래에서 빌샨은 상대가 지체하는 것을 의아해하며 먼저 공격하기로 하고 여러 개의 얼음 화살을 날렸다. 고작 이서클 마법사를 상대하고 있다고 확신한 그는 도망치기 전에 그를 제거하기 위해 전진했다. 이에 젊은이는 화염에 휩싸여 다중 화염 화살 마법으로 반격했다. 연기가 거치자 전장은 석양빛 아래 마법의 입자들로 뒤덮였다. 무릎을 꿇고 상처 입은 빌샤는 상대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적을 잘못 골랐다고 주장했다. 추격자가 다가오자 마법사는 기사만 없으면 혼자서 그를 이기고 도망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바로 앞에서 적수는 그를 도망치게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빌샤는 적의 자신감과 복잡한 마법 재능을 칭찬했다. 그러고는 그를 위협하며 전투를 끝내기 위해 새로운 마법을 준비했다. 빌샤는 삼서클 마법, 빙하 낙하를 시전하여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냈다. 죽으라는 명령과 함께 얼음은 그의 경쟁자에게 날아갔고 그는 그저 공격을 지켜보기만 했다. 갑자기 땅 위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생겨나며 상대 마법사를 그 안에 가두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산적은 감옥 안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밖에서는 두 개의 흙기둥이 얼음 덩어리 위로 교차하며 덫을 완벽하게 봉인했다. 덫에 걸린 빌샤는 상대가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동안 자신의 마법이 막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곧이어 술사는 손을 들어 땅의 창 마법을 외웠다. 주먹을 가볍게 쥐는 것만으로 그는 공격을 발동시켰다. 그러자 여러 개의 땅의 창이 땅에 서서나 사방에서 얼음 감옥을 꿰뚫었다. 빌샤는 이서클 마법사가 어떻게 삼서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쟁자는 그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맞춰보라고 도발했다. 그제야 빌샤는 자신이 삼서클 마법을 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가지 다른 속성을 통달한 자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처음부터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땅의 창이 그를 꿰뚫었다. 전투가 끝난 후 승자는 석양빛 아래 쓰러진 적의 시신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이곳까지 온 여정이 가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그 싸움은 그에게 다른 마법사들과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곧이어 호수 근처 시체밭 사이에서 기묘한 모습을 한 생명체가 미소 지으며 나타났다. 며칠 전 그 젊은이는 마력회로 확장제라고 부르는 실험적인 물약을 만들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 물질을 섭취한 후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땅에 쓰러졌다. 덕분에 그는 눈에서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삼서클에 도달했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남작에게 자신의 공적을 어떻게 증명할지 생각하며 마법사의 시신을 관찰했다. 곧 그의 시선은 산적이 전투 중에 사용했던 지팡이에 쏠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물건의 감정 마법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그것은 시전 시간을 단축하고 얼음 마법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마석 지팡이임이 밝혀졌다. 그 순간 페릭이 현장으로 달려와 그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했다. 기사는 걱정했던 마음을 털어놓았고
젊은이는 상대가 강해서 늦었다고 해명했다. 다른 산적들에 대해 묻자 동료는 그들이 패배했으며 에녹은 여전히 두목과 싸우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 젊은 기사는 그에게 질문 하나를 허락했다. 지팡이를 든 채 그는 산적들의 소지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페릭은 남작의 명령에 따라 그가 관심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 가져도 된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마법사는 파이테 남작의 관대함에 대해 생각하며 지팡이를 유용하게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기사들과 다시 합류하자 그는 훌륭한 활약에 대한 축하를 받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답했다. 머릿속에서 산적 두목 바르가는 비샨의 사망 소식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처형될 것을 알고 있던 그는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숨겨둔 칼날을 준비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그는 결박을 풀고 탈출을 시도했다. 곧이어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기사들을 향해 칼날을 휘둘러 길을 열었다. 그렇게 그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에녹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그의 칼날 공격은 단장의 검에 즉시 막혔다. 기회를 포착한 에녹은 그를 내던지는 기술로 무장 해제시키며 날려버렸다. 추락하는 와중에 바르가는 적이 자신의 검을 옆으로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땅에 닿자마자 두 명의 기사에게 제압당했고 단장은 무기를 버린 것에 대해 그를 신문했다. 미소를 지으며 에녹은 단검을 뽑아들고 질문으로 응수했다. 그러고는 산적의 목에 단검을 겨누고 자존심은 살아있는 자들만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목을 처형한 후 전사는 시신에서 물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장면에 대해 사과했다. 단장은 마법사에게 자신의 행동을 해명했고 마법사는 그의 인상적인 솜씨를 축하했다. 포로들을 본 젊은이는 에녹에게 왜 그들을 살려두는지 물었고 그들이 생존자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따라서 기사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포로들을 성으로 데려갈 계획이었다. 다음으로 해리스는 모두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며 기사들에게 산적들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억지로 일어서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이 포로는 돌아서서 죽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탈출을 목격한 해리스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나아갈 준비를 했다. 그 순간 아쉐르가 그를 가로막으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망치던 산적이 도움을 청하며 돌아선 순간 아쉐르는 즉시 반응했다. 곧 해리스 또한 다른 존재를 감지하고 공기 중에 진한 피 냄새를 맡았다. 그러자 일행 전체가 그 남자가 달려가던 방향을 돌아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포로의 머리가 해리스를 향해 날아왔다. 모두가 숲속에서 오크의 형체를 발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아쉐르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것이 모험가들이 물리치지 못했던 그 생명체라고 결론 내렸다. 잠시 후 거대한 오크가 손에 도끼를 들고 돌진해오며 훨씬 더 위협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탐지 마법을 사용하여 아쉐르는 수십 마리의 비슷한 생명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붉은 눈을 가진 그 거대한 형체는 무리의 우두머리인 듯했다. 아쉐르는 그가 이전 전투를 염탐했던 미소 짓는 오크의 진화된 버전임을 알아보았다. 손짓 한 번으로 오크는 앞을 가리키며 자신의 고블린과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즉시 에녹은 기사들에게 방어 태세를 갖추고 고블린들에게 집중하라고 명령했다. 오크 우두머리는 파괴적인 일격으로 전진했고 이는 에녹의 검의 정면으로 막혔다. 충격으로 기사는 공격의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났다. 에녹이 아직 땅에 있는 동안 그 생명체는 그를 짓밟기 위해 발을 들어 올렸다. 마지막 순간 두 명의 병사가 달려들어 괴물의 발길질을 막았다. 기회를 틈타 에녹은 앞으로 돌진하여 그 생명체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다. 오크는 기사들의 감시 아래 쓰러졌다. 피를 토하면서도 우두머리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곧이어 그는 옆에 있던 고블린을 붙잡았다.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그저 그 생명체를 집어삼켰다. 그러자 그의 가슴에 난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 그 재생 능력을 보고 에녹은 그들이 성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에녹이 모두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하자마자 오크는 무기를 손에 든 채 미소 지었다. 즉시 그 생명체는 거대한 칼날을 기사들을 향해 던졌다. 그렇게 무기는 해리스에게 곧장 날아갔고 그는 충격에 대비했다. 하지만 기사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검으로 투사체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충격의 힘으로 해리스의 칼날은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다. 다음으로 파괴된 검의 파편들이 그의 얼굴로 곧장 날아들었다. 그러자 파편들이 그의 피부를 꿰뚫으며 정통으로 그를 가격했다. 그와 함께 전사의 몸은 공격의 폭력성으로 뒤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 광경을 본 페릭은 쓰러진 동료의 이름을 외쳤다. 그 순간 에녹은 적이 이미 그의 앞에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리하여 젊은 기사는 전진하여 그 생명체를 향해 정확한 배기를 날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다. 검이 오크의 근육에 박혔고 그 근육이 수축하여 검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페릭이 헛되이 무기를 빼내려 애쓰는 동안 적은 그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갑자기 아쉐르가 기술을 사용하여 돌 몇 개로 괴물을 공격했다.
마지막 순간 마법사는 페릭을 자신에게로 불렀다. 그러자 기사는 안전한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임박한 공격에서 살아남은 것에 안도했다. 곧 그는 무기를 되찾지 못한 것을 한탄했고 아쉐르는 오크의 힘이 섭취 후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젊은이는 공격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 생명체가 전설적인 존재인지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아쉐르는 그 이론을 부정했고 기사는 적의 힘을 고려할 때 그 대답에 놀랐다. 왜냐하면 그 생명체는 재생하고 부활을 지휘하며 전사들을 제압할 수 있는 등 확실히 일반 오크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법사는 그 괴물이 특별한 개체로 분류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반 만화에는 한계를 부과하지만 특정 마법에는 제한이 없는 마법의 규칙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손에 마법진을 형성하며 지형 조작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에너지의 파동이 그에게서 퍼져나가 전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 순간 기사들은 진동의 균형을 잃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모두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에녹은 그것이 아쉐르의 마법이니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내렸음에도 단장은 바위 기둥 위에 서서 결과를 관망했다. 결국 그 마법은 그들의 발밑 땅을 솟아오르게 하여 아래 심연에 갇히게 된 괴물 무리로부터 그들을 고립시켰다. 곧 거대한 생명체들은 발밑에서 땅이 격렬하게 솟아오르면서 으스러졌다. 기둥 위에서 기사들은 심연 바닥에 쓰러진 우두머리의 시체를 지켜보았다. 그러자 아쉐르는 거대한 화염구를 만들어내는 삼서클 마법을 준비했다. 잠시 후 불타는 구체는 계곡에 남은 괴물들 위로 유성처럼 떨어졌다. 페릭이 공격을 축하하자 에녹은 그에게 품위를 유지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젊은이는 만족스럽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마법사는 지형 조작은 확장에는 한계가 없지만 만화 소모가 심해 비실용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서클 마법보다 더 큰 위력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실망했다. 갑자기 심연 바닥에서 들려온 포효가 그의 생각을 방해하고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화염 속에서도 그 생명체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재생하기 위해 다른 고블린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러자 페릭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아쉐르는 만약 괴물이 불에 죽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는 심연 위로 내려오는 물의 파도를 일으켜 불을 끄고 오크를 덮쳤다. 잠시 후 젊은이가 그의 이름을 외치는 동안 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위 기둥에서 뛰어내렸다. 딱 하는 동안 마법사는 연계 공격을 위해 동시에 2개의 얼음 마법을 준비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크 우두머리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강화된 화살 세례를 퍼부었다. 그리하여 공격은 그 생명체를 정통으로 가격했고 부하들과 함께 거대한 얼음 덩어리 속에 완전히 얼려버렸다. 아비된 적 앞에서 아쉐르는 적이 풀려나려고 애쓰는 동안 땅에 마법진을 발동시켰다. 그는 착지하자마자 몸이 완전히 고정되면 재생은 소용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곧 그는 대결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그 생명체를 지나쳐 달렸다. 괴물이 미소 짓는 가운데 술사는 지팡이에 새로운 에너지 구체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은 구체를 목표물에 직접 발사했다. 그 충격으로 오크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는 정복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했다. 한편 북적이는 마법 도시 비라센트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두 남자가 발코니에서 떠도는 최신 소식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마탑의 천장과 그 에너지원의 폭발에 대해 언급하며 이야기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동시에 한 무리의 마법사들이 마탑 구성원들의 실종과 피해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내중의 추측은 신의 징벌과 계획된 재앙 사이에서 다양했지만 학자들은 자신들만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후드를 쓴 마법사 중 한 명이 누군가 보헤미안 마탑의 천장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자 콧수염을 기른 남자가 마탑에 대한 공격을 유발했을 비밀 실험에 대한 소문을 속삭였다. 그 정보를 듣자마자 후드를 쓴 인물은 즉시 반응하며 커피를 쏟았다. 그는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방금 한 말을 반복하라고 요구했고 남자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붉은 머리의 마법사 라벨린이 후드를 벗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심각한 어조로 그녀는 보헤미안 마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다며 질문을 마쳤다. 남작의 영지로 돌아와 토벌대의 귀환은 축배로 축하되었다. 산적 소탕 임무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성으로 돌아왔고 파이테는 그들을 기리기 위해 연회를 열었다. 축제 동안 귀족은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쉐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잠시 후 그는 마법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손님에게 그의 도착을 알렸다. 그는 콜라드와 함께 홀에 들어서며 너무 늦게 도착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남작은 와인 한 잔으로 그를 환영하며 딱 맞춰 도착했다고 안심시켰다. 감사를 표한 후 술사는 연회의 병사들이 있는 것에 대해 언급했고 주인은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영주는 화제를 받고 그들이 마주했던 산적들의 비정상적인 힘에 대해 질문했다. 술을 마시면서 아쉐르는 그 정도 실력이면 생존을 위해 도둑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곧
한조수가 남작에게 문서를 건넸고 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손님에게 그것을 건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적들의 두목들은 동료를 죽이고 도망친 전 골드 등급 모험가인 수배 중인 범죄자들이었다. 문서를 읽고 나서야 아쉐르는 그들의 머리에 1천만 엘크라는 높은 현상금이 걸린 이유를 마침내 이해했다. 그는 남작이 왜 그렇게 기뻐 보였는지 깨달았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가 막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는 주인이 이상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유를 물었다. 이에 파이테는 산적들과 괴물을 처리한 것에 대해 그를 칭찬하며 모험가 길드에서 감사를 표해왔다고 밝혔다. 남작은 흥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희생자들이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해준 마법사에게 엄숙하게 감사했다. 잠시 후 그는 잔을 들어 파이테 영지를 구한 마법사를 위해 축배를 제안했다. 그러자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고 아쉐르님을 기리며 건배했다. 껴진 연애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마탑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그렇게 따뜻하고 소박한 그곳은 그가 익숙했던 차가운 대우와 대조되었다. 마탑에서 탈출한 이후 처음으로 페릭이 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이끌었다. 그러자 술사는 머그잔을 든 채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멀리서 라벨리는 보헤미안 마탑을 바라보며 그 붕괴가 가져올 혼란을 알지 못했다. 건물이 온전한 것을 보고 그녀는 누가 부르기 전까지 소문이 과장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자 비라센트에서 돌아온 한 남자가 에너지원에 대해 들었다고 확인해주면서도 건물이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라벨리는 그의 말을 끊고 브레돈이 어디 있는지 직접 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여행자는 군중이 모여있는 게시판을 가리킬 뿐이었다. 게시판에는 실종자들의 이름이 적힌 큰 명단이 있었다. 상황을 이해하자 그녀의 표정은 명단을 보면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고 나서 라벨리는 사진이 붙은 벽을 바라보다가 브레돈의 얼굴 앞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멈춰섰다. 홈지에는 실종자 31번 브레돈이 에너지원에 노출되었으며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그 말에 그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그리하여 미소 짓던 브레돈의 모습은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러자 마법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녀가 그 상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비명을 지르자 붉은 에너지의 기운이 그녀 주위에서 폭발했다. 꽃 폭발은 더욱 격렬해졌고 마지막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모든 고뇌를 터뜨렸다. 그 순간 한 손이 그녀의 머리를 만지며 한 목소리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 멈추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라벨리는 시선을 들어 앞에 있는 남자가 발데크 경임을 알아보았다. 땅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그에게 마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우면서 발데크는 에너지원이 폭주하여 중앙구역의 모든 사람을 전멸시켰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모든 데이터, 연구 기록, 심지어 금고의 마법진까지 파괴되었다. 마탑의 주인은 이서클, 책들, 그리고 유물들의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한탄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안타까운 손실은 실험체 77번이었다. 그의 뇌가 손실된 결과를 복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벨린에게 돌아와 발데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탈출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녀가 묻자 노인은 사건 발생 3시간 전에 누군가 사라졌으며 다른 마탑들의 도움으로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발견한 붉은 삼각형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그것을 보자마자 마법사는 그것이 검은 시간으로 알려진 조직의 문양임을 알아보았다. 검은 시간은 마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밀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알딕은 그들이 어떻게 잠입했는지는 몰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멸부대 창설을 발표하고 라블린에게 팀 합류를 제안했다. 그 말에 마법사는 온 힘을 다해 손안의 상징을 으스러뜨렸다. 그녀가 붉게 빛나는 눈으로 무릎을 꿇자 발딕은 이미 답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파테 영지의 모험가 길드에서 한 직원이 애셔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를 맞이했다. 그렇게 대표는 애셔님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골드 랭크 모험가들이 실패한 후에도 길드가 오크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애셔의 이해에 안도한 남자는 토벌 보상금이 담긴 증서를 건넸다. 문서에는 총 보상금 2,400만 엘크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세금을 제외한 최종 금액은 1,200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직원은 비회원에게 부과되는 50%의 수수료는 무시할 수 없는 제국법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세금을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단 하나뿐이라고 밝혔고 전사는 그것이 모험가가 되는 것임을 추론했다. 곧이어 직원이 특수한 경우이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바로 실버 랭크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하자 그 추론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서류에 서명하라는 재촉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모험가가 되면 앞으로의 행동에 제약이 생길 것을 알기에 컵을 내려놓았다. 마침내 그는 미소로 남자의 말을 끊고
자신의 최우선 순위는 복수를 위해 강해지는 것이므로 그렇게 대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모험가 길드의 창고에서 그는 조사를 진행할 준비를 했다. 그러고는 철저한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오크 변종의 시체를 덮고 있던 천을 걷어냈다. 곧 그는 그 천이 보존 아티팩트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런 길드에서 발견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물건이었다. 시체를 분석하며 그는 사체의 상태가 연구하기에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분석 결과 붉은 동공과 피부 외에도 찢어진 입과 근육질의 체격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징들은 상유종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고 지능도 뛰어나지 않아 그는 그것을 돌연변이로 분류했다.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 분류에는 뭔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돌연변이만으로는 섭취를 통해 얻은 재생 능력과 괴력을 설명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생물의 목에 있는 한 가지 특이한 점에 쏠렸다. 그 표식은 흉터처럼 보였다. 그의 재생 능력은 불에 탄 몸을 복구할 수 있었지만 그 작은 상처는 치유하지 못했다. 그것으로 그는 그 생물이 흉터를 입은 후에 재생 능력을 얻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실 그것은 절개 자국이었으며 그때까지 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후천적으로 능력을 얻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결론은 누군가가 그 변종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고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떠날 준비를 하며 조사관은 콜라드와 그의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위해 동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라드는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 순간 여행자는 자신이 받은 반지와 망토를 보여주며 보상으로는 이미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그가 받을 만한 보상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그는 그 말에 감사를 표했다. 곧 그는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라는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길을 떠나기 위해 작별 인사를 했다. 그가 멀어질 때 그는 콜라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 콜라드 상단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그는 숲속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의 여정은 파테 영지와 마티스 남장령 사이의 국경에 있는 마을로 이어졌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가지고 있던 지도를 확인하며 비행 마법을 해제했다. 지도는 이곳이 도시와 남장령 사이의 유일한 마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사과를 사면서 그는 여정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그곳에서 쉬기로 계획했다. 과일을 한 입 베어 물자 근처에 있던 남자들 무리에게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화를 엿들으며 그는 그곳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바람 마법을 걸어 엿들었고 주된 문제가 고블린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대화를 통해 그 생물들이 모든 가축을 가져가 모험가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들 중 한 명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남자들 중 한 명은 촌장의 명령에 따라 고블린 문제는 다음날 아침까지 모험가들이 해결할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고블린은 사소한 도둑질로 시작하지만 마을 전체를 파괴하는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해충이었다. 따라서 모험가를 고용하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이었으며 특이해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 대화는 제임스라는 남자가 숲에서 보았다는 괴물에 대한 소문으로 옮겨갔다. 촌장이 그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한 명은 어쨌든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야기는 며칠 전 제임스가 평소처럼 설치해둔 덫을 확인하러 숲에 갔을 때 시작되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보려고 돌아섰다. 그의 앞에는 입이 찢어지고 오크보다 더 큰 고블린이 멧돼지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 모험가들이 추가 요금을 청구할 것을 두려워한 한 남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 말에 여행자는 엿듣기 마법을 해제했다. 입이 찢어진 거대한 고블린에 대한 예상치 못한 정보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러고는 무시하기 힘든 우연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한편 근처 숲에서는 이미 고블린 사냥이 시작되었다. 정확한 투척으로 창이 허공을 날아 고블린 중 한 마리를 정통으로 맞췄다. 덤불 뒤에서 고용된 2명의 모험가가 공격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그 순간 궁수베르나는 파트너인 록에게 실력이 늘었냐고 물었다. 잠시 후 록이 명중에 대해 그녀를 놀렸지만 리더인 아이리스가 끼어들어 임무에 집중하라고 상기시켰다. 그러자 마일드가 대장에게 고블린의 흔적을 찾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근처의 동굴을 가리키며 그곳이 생물들의 소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했다. 그들이 모이자 아이리스는 뼈 토템이 호전적인 고블린의 상징이며 동굴 지형이 주된 위험 요소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리더는 들어가기 전에 토템과 함정을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다. 잠시 후 아이리스가 시야 강화 마법을 시전하자 미르나는 시야가 갑자기 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후 리더는 이제 모두가 촛불 없이도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고 그녀의 믿음직함에 칭찬을 받았다. 준비가 끝나자 아이리스는 그룹에게 어두운 동굴로 전진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들어가기 직전 그녀는 갑자기 멈춰섰고 미르나는 뭐가 잘못됐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근처에서 마나의 존재를 감지한 듯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마침내 동굴을 둘러싼 숲은 잠시 동안 고요했다. 어두운 동굴 안 한 줄기 빛이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가리켰다. 바로 앞에서 몇몇 고블린들이 모닥불 주위에서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 중 하나가 터널의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빛을 알아채지 못했다. 다음 순간 화살이 생물 중 하나의 머리를 꿰뚫었고 옆에 있던 자는 놀랐다. 그러자 모험가들은 재빨리 전투에 돌입했다. 그 순간 두 전사가 전투에 뛰어들어 검으로 고블린들을 베어 넘겼다. 한편 궁수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마법사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투가 끝난 후 그룹은 바로 앞에 어두운 통로를 살피기 위해 모였다. 그때 미르나는 길을 탐색하겠다고 제안했고 아이리스는 조심하고 신호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앞으로 나아가자 젊은 여성은 땅에 흩어져 있는 고블린 시체로 가득한 길을 발견했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러자 검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물었고 그녀는 방금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대답했다.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실루엣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 후 거대한 생물이 땅에서 솟아올랐다. 경악하며 그룹 전체가 그들 앞에 나타난 형체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 순간 모두는 그것이 임무에 설명되지 않은 거대한 돌연변이 고블린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무기를 손에 든 아이리스는 그것을 쓰러뜨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며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미르나에게 고블린의 오른쪽 눈을 맞추라고 지시했고 록과 마일은 그녀가 마무리할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다. 계획에 따라 궁수는 바위에서 뛰어내려 활을 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정확하게 목표물을 조준했다. 그러자 화살이 생물의 눈을 정통으로 맞췄다. 괴물이 반응하는 것을 본 록은 마일드에게 즉시 방패를 들라고 소리쳤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에너지에 둘러싸인 무기를 들고 함께 전진했다. 하지만 그가 뛰어올라 공격했을 때 록의 공격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 전진하는 와중에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블린의 거대한 손이 그를 잡기 위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아이리스는 만화 폭발 마법을 준비했다. 잠시 후 그녀는 여러 개의 에너지 구체를 발사하여 고블린의 몸을 맞췄다. 충격과 함께 그 생물은 비명을 지르며 움츠러들었다. 공격의 위력이 너무나 커서 다른 괴물을 그들에게 던져버렸다. 놀란 록은 그 생물이 방금 고블린을 던졌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쳤다. 그 순간 미르나는 시체가 그녀를 향해 똑바로 날아오고 있으니 아이리스에게 몸을 숙이라고 외쳤다. 어둠 속에서 애셔는 기술을 사용하여 공중에서 날아오는 투사체를 튕겨냈다. 그 결과 에너지 폭발이 날아가는 고블린을 덮쳐 궤도를 바꾸었다. 잠시 후 투사체는 돌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땅에 쓰러진 마법사 바로 옆에서 그녀는 벽에 묻은 얼룩을 관찰했다. 동시에 새로운 화살이 고속으로 발사되었다. 이번에는 거대 고블린의 다른 쪽 눈을 정확히 맞췄다. 충격과 함께 괴물은 마침내 패배하여 땅에 쓰러졌다. 그 후 그룹은 아이리스의 상태를 확인하러 달려갔고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젊은 여성은 고블린의 궤도가 공중에서 바뀌어 직격탄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침내 록은 임무가 완료되었으니 모두 마을로 돌아가 보상을 받자고 제안했다. 다시 숨은 애셔는 그룹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고블린 시체 근처에서 그는 표본 중 하나를 관찰하기 위해 투명 상태로 그룹을 따라왔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그는 마주친 다른 모든 표본들은 찢어진 미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고블린은 다른 유형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변종들과 달리 그 고블린은 단지 실패한 실험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룹을 지켜보면서 아이리스는 모두에게 남은 몬스터가 있는지 주변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으로 애셔는 그 마법사가 만화에 매우 민감하며 이전에 그를 감지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그 생물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것을 한탄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곧 한 남자가 동굴 뒤편에서 나타나 자신이 없는 동안 누군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즉시 아이리스는 남자의 정체를 물으며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사람은 자신을 그들이 방금 파괴한 장소의 관리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뇌 조작이 본능을 억제하지 못해 생물이 토템을 세움으로써 위치를 노출시켰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그는 그룹에게 고블린에게서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는지 물었다. 침묵 속에서 그는 특별한 생물이 아니라고 추론하고 교수의 반응을 걱정했다. 그는 곧 벌어진 일을 수습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위협을 듣자 모험가들은 전투 태세를 갖췄다. 그 순간 아이리스는 혼자 싸울 것인지 물었고 남자는 그들이 위치를 누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마지막 시도로 그녀는 침묵을 약속하면 전투를 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떠나보낼 생각이 없다며 그 제안을 일축했다. 파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사실 그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라고 고백했다. 그룹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는 누가 먼저 죽고 싶은지 물었다. 갑자기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죽을 사람은 오직 그뿐이라고 선언했고 그는 그 허세에 웃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는 것을 깨닫고 누가 말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얼마 후 애셔가 그의 뒤에 나타나 비명과 죽음에 대한 그의 위협을 문제 삼았다. 침입자가 강한 척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라고 주장하자 남자는 방어 자세로 무릎을 꿇었다. 몸을 에너지로 감싸고 마법을 준비하며 애셔는 그 남자에게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렇게 애셔는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에 있는 그룹이 전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개입이 필요해졌다. 그러면서 그는 남자가 고블린을 실험체라고 지칭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게다가 교수라고 불리는 인물에 대한 언급도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 확신에 찬 모습에 적수는 그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애셔는 거대한 마법진을 준비하며 대답을 거부했다. 관리인은 그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라에 둘러싸여 전진하며 애셔가 자기 손에 죽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에 마법사는 여러 개의 불화살 마법을 준비했다. 하지만 관리인은 그의 에너지 공격으로 화살 하나하나를 베어냈다. 그 순간 남자의 검격이 마법 방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얼마 후 방패가 깨지며 적을 뒤로 날려버리는 만화의 파동을 방출했다. 짝지하며 그는 상대의 속도가 에너지로 강화된 다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애셔 또한 적의 뛰어난 속도를 알아차리고 전투 전략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관리인은 애셔의 마법 속도를 칭찬하며 그렇다면 자신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도전적으로 그는 벽을 박차고 마법사를 직접 공격했다. 이에 애셔는 겨울 강풍과 얼음 마법을 결합한 이중 마법을 준비했다. 얼음과 바람의 원소를 동시에 사용하는 능력은 상대를 놀라게 했다. 그러고는 상대에게 얼음 폭풍을 발사했다. 공격의 숙련도를 인정하면서도 남자는 민첩하게 각 발사체를 피했다. 얼마 후 그는 애셔 위로 뛰어넘으며 목표를 빗나가면 공격은 소용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법사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관리인의 에너지 공격이 그의 머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마지막 순간 애셔는 몸을 뒤로 젖혀 공격을 완벽하게 피했다. 그 회피는 적뿐만 아니라 마법사가 어떻게 저런 속도로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아이리스도 놀라게 했다. 후 그는 발화 마법을 발동하여 자신을 불꽃으로 감쌌다. 그 순간 거대한 불꽃 폭발이 관리인이 있던 지역을 휩쌌다. 폭발 후 그 장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폭풍 속에서 적은 자신이 반격에 유인당했음을 깨닫고 그 속임수는 다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애셔는 함정이 더는 통하지 않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 순간부터 진정한 마법사처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솟아오르자 아이리스는 충격의 비명을 질렀다. 땅 기둥이 계속 솟아오르는 동안 그룹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기둥이 멈춘 것을 보고 아이리스는 그 마법이 지형 조작임을 알아보고 전투에 사용하는 것에 놀랐다. 게다가 그녀는 빠른 시정과 대규모 마법으로 보아 그의 만화 보유량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이런 전투 스타일은 전에 본 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 순간 관리인은 마법사처럼 싸우겠다고 약속한 후 공중으로 도망친 애셔를 조롱했다. 갑자기 그는 상대가 떠다닐 뿐만 아니라 모든 모험가들을 함께 들어 올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곧 이전의 불꽃이 얼음 조각을 녹여 그의 발밑에 무릉덩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동시에 마법사는 물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관리인은 위를 쳐다보았다. 한편 아이리스는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여기 위를 쳐다보자 마법사는 새로운 공격이 번개 마법임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애셔는 아카데미 교수들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3서클 번개 마법을 발동했다. 마법의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놀란 관리인은 불, 얼음, 바람, 심지어 번개 원소까지 사용하는 능력 때문에 애셔의 정체를 의심했다. 얼마 후 아이리스는 청년이 삼중시전을 사용하여 원소들을 한 번에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합된 공격은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는 폭발을 일으켰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먼지가 가라앉자마자 마법사는 땅으로 떠내려와 관리인에게 비슷한 오크에 대해 물었다. 그러고는 모든 생물이 교수와 관련이 있는지 그에게 물었다. 쓰러져 다친 남자는 오크에게 일어난 일의 책임이 애셔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청년이 방주에서 왔는지 물었다. 그 순간 방주라는 말에 애셔는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했다. 관리인은 그가 알 필요 없다고 일축했지만 마법사는 실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교수의 위치를 요구했다.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남자는 교수의 위치를 밝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전으로 그는 애셔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입에서 무언가를 뱉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법 방패를 발동했다. 그는 곧 남자의 반응을 이해하고 마지막 소멸 마법을 준비했다. 후회하며 그는 광대들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던 노력이 헛수고였다고 한탄했다. 그래도 그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모험가 그룹을 향해 걸어갔다.
어두운 실루엣과 빛나는 눈으로 그는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의 결정을 알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선언했다. 마을로 돌아와 아이리스는 애셔에게 그의 명령을 따랐고 촌장으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녀는 돌연변이 고블린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로 보상금이 120만 엘크라고 설명했다. 계약 종료를 확인하자마자 애셔는 그녀에게 동전 주머니를 건네며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놀라자 그는 이 금액이 임무에 대한 수수료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마츠시까지 동행해줄 것을 그룹에 요청했다. 여정 동안 아이리스는 기회를 이용해 그에게 원소 마법 이론에 대해 질문했고 곧 일행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도시에 들어서자 애셔는 은행을 찾으며 거리를 유심히 살폈다. 다른 이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러 길드로 향하는 동안 아이리스는 그를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가 보상을 받고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그녀는 시청에 먼저 가자고 제안했다. 자신만만하게 그녀는 마츠를 아주 잘 안다며 앞장섰다. 멀리서 나머지 일행은 동굴 사건 이후에도 리더가 얼마나 침착해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보상 관리를 담당하는 마츠 시청이었다. 입구에서 경비원이 신원 확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막으려 했다. 그가 파이시트 남작의 보증서를 제시하자 상황은 해결되었다. 건물 안에서 한 관리가 그의 업적에 대해 이미 들었다며 열정적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 감사는 그의 가족이 남작의 영지에 살고 있었고 그곳이 애셔에 의해 산적으로부터 보호받았기 때문이었다. 뜻밖에도 그 남자는 그에게 새로운 신분증도 발급해 주었다. 덕분에 그는 어려움 없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비엔의 옛 계좌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면 탑주의 주의를 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그는 대장간을 방문하여 자신의 무기를 지팡이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대장장이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사흘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임시 지팡이를 건넸다. 그들이 걷는 동안 아이리스는 왜 그가 이런 종류의 무기를 선호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대답은 그가 빗자루에 익숙해졌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 그들은 마티스 공공도서관에 도착했다. 호기심의 마법사는 그가 마법 부여책을 찾고 있는지 물었지만 그의 수준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초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했고 그녀는 그가 몇 권이나 가져갈 생각인지 알고 싶어 했다. 놀랍게도 애셔는 전부 다 원한다고 말했다. 대열람실에서 사서는 모아놓은 책 더미를 보고 개입하려 했다. 애셔는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청구하고 책들을 호텔로 배달해달라고 요청했다. 확인을 받자 사서는 이곳 역사상 가장 큰 매출을 축하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아이리스는 지쳐서 테이블에 엎드려 쉬는 동안 그는 책에 집중하고 있었다. 숨을 고르며 그녀는 그가 원하는 모든 곳에 데려다 주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날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확인했고 그녀는 그 단순한 대답에 놀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리스는 그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질문하기로 했다. 책 뒤에서 그는 자신을 애셔라고 소개했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로 불러도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더 편하게 말하자고 요청했다. 기회를 틈타 아이리스는 마침내 그가 동굴에 있었던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그 질문은 그를 즉각적인 대답 없이 생각에 잠기게 했다. 생각한 끝에 그는 그 남자를 쫓고 있었다는 애매한 변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답에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러자 그녀는 동굴 안에서 교수에 대해 물었던 질문들을 기억하고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애셔는 비록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쉬기에는 이미 하루가 충분히 길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이리스는 그가 도시에 처음 왔으니 동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거리에서 그녀는 그에게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하며 내일 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멀어지면서 긴 하루 일과가 끝난 것을 조용히 자축했다. 곧이어 그녀는 벤치에 몸을 던지며 그가 정말 이상한 남자라고 중얼거렸다. 곰곰이 생각하며 그녀는 그가 헤아릴 수 없는 만화 보유량으로 모든 원소 속성을 조종할 수 있는 마법적 숙련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게다가 그는 많은 교수들보다 뛰어난 이론을 마스터했고 가르치는 재능도 있었다. 그의 얼굴 또한 그가 꽤 인기가 있을 것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이야기할 때 그의 자세는 거의 허수아비처럼 뻣뻣했다. 갑자기 그의 모습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자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만난 마법사 중 가장 실력이 뛰어난 보기 드문 재능의 소유자라고 결론 내렸다. 결심을 굳힌 그녀는 다음 날 원소 마법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기로 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갑자기 돌아섰다. 그녀는 곧 로릭스 호텔에 불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시 그녀는 이곳이 애셔가 머물고 있는 곳임을 기억해냈다. 화염 속에서 인간의 실루엣이 공중에 떠 있었다. 아이리스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화염 속의 그 인물은 강렬하게 빛나는 눈을 한 애셔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한 실험실에서 후드를 쓴 인물이 안경 쓴 남자에게 서전이 죽었다고 알린다.
그러자 그 남자는 누가 그를 죽였는지 묻고 후드를 쓴 인물은 공격 마법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답한다. 다른 누군가가 그를 살해했다는 결론을 듣자 남자는 후드를 쓴 인물의 얼굴에 약병을 던진다. 그런 다음 그는 시침이 떼지 말라고 경고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누가 서전을 죽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반복한다. 하지만 후드를 쓴 인물은 아직 범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남자는 실험체에 대해 묻기 전에 서전의 죽음을 애도한다. 곧 부하는 서전과 실험체의 모든 흔적이 완전히 지워졌다고 확인한다. 그러자 교수는 서전을 죽인 자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한다. 그 순간 그는 고블린과 서전의 죽음을 비로니아 파이시의 두 실험체의 침묵과 연결지었다. 실험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그는 아트그룹이 이미 자신들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후드를 쓴 인물에게 책임자를 죽이기 전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한다. 곧 전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찾기로 결심하고 떠난다. 한편 호텔에서 애셔는 기초 마법 부여를 연습하고 있을 때 한 목소리가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같은 순간 그가 계속 연습하는 동안 그 목소리는 그의 마지막 순간이 눕는 순간이 될 것이니 빨리 잠들라고 경고했다. 갑자기 침대 밑에 숨어있던 후드를 쓴 남자는 방 안의 정적을 이상하게 여겼다. 돼지의 뼈 마법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그는 발각된 것에 놀라 반응했다. 그러자 애셔는 지팡이로 그를 직접 공격했고 그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얼마 후 적은 강렬한 불의 기운에 둘러싸여 공중에 떠올랐다. 군중 속에서 암살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 마법이 사용되는 것을 관찰했다. 이 때문에 그는 애셔가 삼서클 마법사라고 결론 내리고 일단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탈출을 위장하기 위해 그는 테러 공격에 대해 외치기 시작했고 사람들 사이에 공포를 퍼뜨렸다. 그러자 애셔는 모두에게 즉시 도망쳐 경비대에게 사건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혼란 속에서 그는 암살자가 어떻게 자신의 마법 탐지를 피했는지 생각했다. 그는 곧 적이 너무 서두르다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해했다. 존재감을 완전히 지움으로써 그의 존재는 애셔에게 오히려 더 뚜렷하게 보였다. 그리하여 그는 흰 종이 위에 검은 구멍처럼 되었다. 그러자 공격이 그를 정통으로 맞췄다. 도망치면서 암살자는 어떻게 자신이 감지되었는지 그리고 아크가 무엇을 보냈는지 의문을 품으며 상대의 망설임 없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아랑곳하지 않고 애셔는 마법 화살 주문을 준비했다. 얼마 후 적은 골목을 달리며 발사체를 피했다. 암살자는 마법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잔해 속으로 뛰어들었다. 위에서 애셔는 그가 자신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갔는지 관찰하며 궁금해했다. 그는 곧 추격을 계속하기 위해 건물 앞에 착지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적이 불황자 무리가 점거한 건물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남자 중 한 명이 소란에 대해 그에게 따졌지만 애셔는 단지 암살자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그 남자는 단지 믿고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조급함에 대해 언급할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떤 정보든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숨을 쉬며 애셔는 그 지역에 뚜렷한 탈출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암살자가 아직 근처에 있다고 결론 내린 순간 단검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적은 그 남자를 방패로 삼아 애셔를 공격하려다 그를 찔렀다. 시체 뒤에 숨어 암살자는 애셔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동작의 비겁함을 인지하고 상대를 노려봤다. 망설임 없이 그는 충격파를 발산하여 적을 뒷벽에 쳐박았다. 충격에 멍해진 암살자는 재빨리 계획을 세웠다. 그를 유인하여 마법 장벽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그 틈에 연막탄을 사용해 탈출한다.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는 마지막 공격을 위해 무장한 채 뛰어올랐다. 애셔가 방어막을 올리기를 기다리던 그는 마법사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갑자기 그는 대지의 뼈 마법이 형성되는 것을 알아차렸다. 놀랍게도 만화는 방어가 아닌 지팡이 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상대방이 육탄전에도 능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충격이 그를 정통으로 가격하여 후퇴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주문이 그를 공중에 띄워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절박해진 암살자는 마지막 수단인 연막탄에 의지했다. 폭발로 인해 지역 전체가 짙은 안개로 뒤덮였다. 검은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애셔는 회오리 바람을 소환했다. 연기는 빠르게 흩어지며 바닥에 핏자국을 드러냈다. 의심스러워하며 그는 적이 정말로 탈출했는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가 그를 가로막으며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인 그는 방화 및 테러 행위로 체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르드시가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보고서는 신중하게 요약되었다. 그러자 헨리 다크레 시장은 애셔가 정말로 테러 행위의 책임자인지 질문했다. 곧 한 장교는 그가 암살 시도의 피해자로 보이며 그것이 대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자 길드마스터 오스카는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그 때문에 자신이 조사를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은 새로운 사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물었다. 이에 장교는 여관의 최상층만 파괴되었고 수배 중이던 범죄자가 사망했지만 살인자는 여전히 도주 중이라고 알렸다.
덧붙여 그는 동굴에서 돌연변이 고블린과 무장한 공격자를 만났다는 한 모험가의 증언을 언급했다. 하지만 오스카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체나 고블린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그 공간은 괴물이나 생명체의 흔적 없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따라서 시장은 조직적인 집단이 모험가들을 노리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음으로 마스터는 그 의심을 확인하고 젊은이에게 경호원을 배정하려 했지만 문제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져 모험가와 병사들이 그를 보호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상황에 직면하여 시장은 자신의 기사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시청 접수처에서 애셔는 빠르게 완성된 새 지팡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추격을 시작할까 생각하던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그의 방 입장을 알렸다. 곧 한 기사가 자신을 마츠 기사단의 부단장 제이슨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경호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젊은 마법사가 침묵 속에서 그를 관찰하는 동안 질문이 있는지 물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자신에 대한 의심이 풀렸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기사의 젊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떠나도 되는지 물었지만 제이슨은 항상 그와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한탄했지만 떠나는데 동의했고 경호원은 목적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한나절을 걸은 후 해가 지기 시작했다. 지친 제이슨은 마침내 그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그러자 마법사는 그 조건을 기억했고 기사가 몇 시간 동안 걸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그는 도착했다고 알렸다. 그리하여 큰 건물 앞에서 그는 이곳이 자신이 방문하려던 장소라고 밝혔다. 이해하지 못한 제이슨은 왜 그들이 하루 종일 걸어서 그곳에 왔는지 물었다. 하지만 대답 없이 젊은이는 건물에 거대한 화염 폭발을 일으켰다. 기사가 폭발에 충격을 받아 지켜보는 동안 그는 누군가를 찾으러 왔다고 설명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전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암살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슨의 질문에 그는 적이 정말로 그 장소에 있다고 확인했다. 마침내 그는 암살자의 몸에 잠시 접촉하여 추적 주문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적 주문의 흔적이 대상의 만화 흐름을 자신의 것과 직접 연결한다고 설명했다. 추적 주문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암살자가 아직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이슨이 마법의 힘에 대해 언급하는 동안 그는 갑자기 땅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폭발은 숨겨진 지하 통로의 입구를 드러냈다. 마법으로 젊은 마법사는 목표물의 흔적이 통로로 직접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자 그는 그 터널을 아는지 물었고 기사는 그 지역의 입구가 그곳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부인했다. 그리하여 제이슨은 도시 밖으로 이어지는 지도에 없는 터널이 중대한 문제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이는 마르테즈의 거대하고 위험한 보안 결함을 나타냈다. 검을 손에 든 부단장은 즉시 그 장소를 봉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마법사는 그를 가로막으며 무엇보다 암살자를 추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슨은 지원군을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면 목표물을 놓칠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 생각을 거절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즉각적인 추격만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통로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기사는 동료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어두운 통로를 관찰했다. 소리를 지르며 그는 결국 모든 마법사들이 얼마나 짜증나는지에 대해 불평하며 터널로 뛰어들었다. 얼마 후 암살자는 길고 어두운 지하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생각 속에서 그는 그 장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을 한탄했다. 탈출 후 그는 상처를 치료해야 했지만 지체된 시간 때문에 교수가 자신을 죽이려 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글러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칠 생각을 떨쳐버렸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는 교수가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 인물은 마르테즈에서 유명한 그의 얼굴을 언급하며 비꼬는 투로 그를 맞이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시장과 길드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그를 질책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리하여 암살자는 매복을 준비한 후 탐지되어 대규모 주문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그 후 그는 연막탄을 사용해 탈출한 후에도 마법사가 계속해서 자신을 추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기사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탈출이 가능했다고 말했지만 교수는 그 변명을 의심했다. 갑자기 리더는 무슨 일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듯했다. 급히 그는 암살자에게 갑옷을 벗어 즉시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갑옷이 불 속에 던져지자마자 마법 추적원이 그 위에 드러났다. 그리하여 범인은 싸움 도중 자신에게 주문이 걸렸다는 것을 이해했다. 공황에 빠진 얼굴로 교수는 그들이 발각되었다고 외쳤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그는 표본을 챙기면서 모든 흔적을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암살자는 동의했다. 바로 그 순간 터널 입구에서 거대한 화염 폭발이 일어났다. 화염 속에서 도망자는 추적 반응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얼마 후
기사와 마법사가 방으로 들어왔고 적은 그들에게 안 됐다고 말했다. 제이슨 옆에서 지팡이를 손에 든 젊은이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선언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말이 반복되면서 두 그룹은 방 안에서 긴장된 대치 상황에 놓였다. 그리하여 예리한 시선으로 젊은 마법사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투 자세를 보고 그는 재빨리 암살자를 알아보고 그의 뒤에 있는 남자가 교수라고 결론 내렸다. 그 순간 그 어두운 인물은 다양한 괴물 같은 생명체와 잔인한 실험과 연관되었다. 그러자 교수는 그가 미친 마법사인지 물으며 아크가 이상한 사람을 보냈다고 말했다. 아크 그룹에 대한 새로운 언급에 비추어 젊은이는 나중에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그들을 제압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그는 대지의 창을 시전했지만 암살자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교수는 모든 것을 망쳤다고 그를 꾸짖었고 부하는 그저 사과할 뿐이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남자는 부하에게 책임을 지고 자신이 탈출하는 동안 시간을 벌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마법사는 그가 어디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시키고 그를 막기 위해 마법 화살을 쏘았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암살자는 앞으로 뛰어들어 주문을 막았다. 무기를 손에 든 채 그는 시간을 벌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선언했다. 상어에 직면한 마법사는 약한 주문은 통하지 않겠지만 더 강한 주문은 정보를 얻을 기회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망설임의 순간 제이슨이 전진하여 검으로 적의 공격을 막았다. 상대가 묵기자 기사는 그에게 먼저 가라고 외치며 곧 뒤따라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마법사는 재빨리 에너지에 휩싸여 전진했고 제이슨은 놀랐다. 얼마 후 그는 터널을 질주하며 뒤에 마법의 흔적만을 남겼다. 통로 끝에 이르자 그는 교수의 흔적을 찾기 위해 멈췄다. 갑자기 공기 중에 퍼진 강한 냄새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시체 냄새를 알아차리고 긴 복도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인물을 발견했다. 그러자 교수는 그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며 놀라면서도 자신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며 그를 맞이했다. 그는 손짓으로 등 뒤에 어두운 감방에 갇힌 수십 마리의 생명체를 드러내며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젊은이는 그 생명체들이 제스터임을 알아보고 그 남자가 그들 모두의 창조자임을 확인했다. 이어서 교수는 이들이 자신의 이상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실패작들이라고 설명했다. 잠시 후 그는 원격 조종기를 집어들고 이들만으로도 침입자를 막기에 충분할 것이라 장담했다. 그러고는 버튼을 눌러 모든 생명체를 풀어놓아 마법사를 한꺼번에 공격하게 했다. 괴물들이 그를 에워싸자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광역 공격을 준비했다. 그리고 파도와 번개 마법의 이중 시전을 준비하기 위해 집중했다. 그 조합으로 그는 거대한 번개의 파도를 방출해 홀을 휩쓸며 모든 생명체를 가격했다. 그로 인해 교수는 강력한 에너지 파도에 허를 찔렸다. 마침내 파괴적인 마법의 충격으로 그는 격렬하게 뒤로 나가떨어졌고 땅에 쓰러져 마법의 여파를 느끼고 있었다. 교수는 그를 미친놈이라고 불렀다. 그제야 그는 그가 고작 3서클 마법사라는 정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정도 수준의 마법을 제어하려면 아쉐르가 최소 4서클 마법사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아직 땅에 쓰러진 채로 남자는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난다면 수십 년간의 연구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필사적인 행동으로 그는 커다란 빨간 버튼으로 기어가 힘껏 눌렀다. 그 행동으로 땅에서 솟아오른 격리 캡슐이 활성화되었고 그 안에 인간형 형체가 드러났다. 잠시 후 캡슐 안에 생명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의 걸작을 깨울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갑자기 젊은 마법사가 그의 등 뒤에 나타나 어디로 도망쳤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교수는 어떻게 그 생명체들을 통과했는지 물었고 당연한 일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심각한 표정으로 젊은이는 그저 모든 것을 불태웠다고 말했다. 그 대답에 남자는 마법사 한 명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심을 확신했다. 안경에 비친 상대를 보며 그는 이자가 4서클 마법사라고 자신있게 단언했다. 잠시 후 그는 캡슐 안의 생명체를 가리키며 젊은이에게 자기 옆에 무엇이 보이는지 물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것이 자신의 걸작이자 친딸이라고 설명했다. 버튼을 누르면서 그는 이 생명체가 자신의 집단 이념의 현신인 글러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아이가 인류의 미래를 대표한다고 확신에 차서 선언했다. 앙설임 없이 마법사는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그를 공격하기 위해 나아갔다. 하지만 버튼이 이미 눌린 후라 그는 1초 늦었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캡슐에서 완전히 변모한 생명체가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와 진화라는 이상적인 미래를 상징했다. 그것이 땅을 짚고 일어서는 것을 보고 젊은이는 마침내 교수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이해했다. 아직 땅에 쓰러진 채로 남자는 미친 마법사의 만화가 이제 자신의 창조물에게 영양분이 될 것이라며 기뻐했다. 하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 생명체는 밝게 빛나는 굶주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빨이 가득한 입으로 그를 향해 배고프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은 그 존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마법사를 놀라게 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 생명체는 다시 한번 배고프다고 소리치며
에너지의 기운을 방출했다. 그리고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맛있어 보인다고 말하며 그를 먹어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곧 그는 적이 에너지로 신체를 강화한 것을 알아챘는데 이는 습득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기술이었다. 그는 인공창조물이 능력을 사용해 자신에게 뛰어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사각지대를 노리며 빠른 연속 공격으로 그를 공격해 방어하게 만들었다. 방어하면서 마법사는 연구자로서 그 생명체가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괴물은 함성과 함께 돌진하여 그의 에너지 방패를 온 힘을 다해 가격했다. 그 직후 젊은이는 지팡이로 반격하여 생명체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다. 충격의 힘으로 그것은 격렬하게 뒤로 날아가 떨어지면서 땅을 부수었다. 마침내 쓰러진 적 앞에서 마법사는 그녀가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온 마탑에서 7년간 실험체로 살아남기 위해 젊은이는 폭발적인 분노를 끊임없이 억눌러야 했다. 그래서 실험이 끝난 후 방으로 돌아와 그는 그 감정들을 원동력으로 삼아 자신의 이론을 완성했다. 그렇게 그 생명체는 땅에 쓰러져 있었다. 전투로 감정이 격해질수록 그의 표정은 더욱 집중되었다. 곧 그의 정신은 맑아졌고 차가운 이성이 그의 행동을 지배했다. 그는 교수의 걸작의 필멸자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그것의 신체 능력은 피테의 제스터와 비슷했다. 게다가 그것의 재생 능력 또한 똑같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 생명체는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탄력성, 유연성, 그리고 속도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법사는 적의 장점은 거기까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공격하려 하자 생명체는 재빨리 뛰어 피했다. 갑자기 땅에서 흙창이 솟아나 그것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러자 젊은이는 이전 공격은 속임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그는 다음 공격을 위해 여러 개의 마법 화살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생명체는 속임수를 구별할 기술이 없었고 오직 무자비한 힘으로만 공격했다. 그와 함께 뼈 송곳이 어깨를 꿰뚫었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임을 드러냈다. 몸이 송곳에 꿰뚫린 채로 마법사는 그것이 걸작이라 불리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선언했다. 패배의 충격을 받은 교수는 자신의 창조물이 그런 식으로 쓰러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곧 그는 자신의 노트를 떠올렸는데 거기에는 그 생명체가 먹이의 특성을 흡수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끊임없이 강해지는 존재가 되어 진정한 신인류, 즉 인류의 이상적인 진화로 변모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적인 존재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패배했다. 그러자 남자는 그 생명체가 아직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팔을 먹일까 생각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운 그는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마법사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젊은이가 그에게 지팡이를 겨누며 실험 기록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고는 기록을 넘기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아이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교수는 이것이 살아남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요구에 동의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며 연구 일지를 건넸다. 젊은이는 그 일지를 받아들고 빠르게 넘겨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그것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다른 노트들과 함께 땅에 던져버렸다. 이해하지 못한 남자는 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마법사는 연구의 가치를 인정했지만 왜 그것이 버려지는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심각한 표정으로 젊은이는 그것이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교수가 목숨을 구걸하는 동안 마법사는 테러 계획에 대한 노트를 살펴보았다. 그는 아크와 글러트니에 대해 신문할까 생각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다. 제이슨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마법사는 복잡한 일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제 사라질 시간이라고 선언했고 교수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이그나이트 마법을 발동했고 남자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다. 잠시 후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여 아쉐르님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불길 앞에서 그는 안전하다고 확인하며 암살자에 대해 물었다. 제이슨은 제대로 한 방 먹였다고 자랑하며 적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문서를 읽던 마법사는 얼버무리는 대답에서 목표물이 탈출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그는 손에 든 문서가 사실은 지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사가 불타고 있는 것에 대해 묻자 그는 지도상의 지형이 마르츠 근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관심은 지도의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빨간 표시로 향했다. 갑자기 그는 머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고 충격에 허리를 숙였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그는 만화 고갈 증상임을 알아차리고 일단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교수를 제압한 지 며칠 후 계획이 폭로되면서 마르츠에는 평화가 돌아온 듯했다. 과학자의 계획을 확인하자 시장은 격분하여 마르츠 기사단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이에 전사들은 방어를 강화하고 폭로를 봉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의 새로운 관심사는 이제 만화 확장 촉진제 주입이었다. 신체적 한계까지 주사를 맞은 덕분에 그는 몇 주 만에 마법사의 수년간의 성장을 단축할 수 있었다. 시술이 끝난 후 그는 회복하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원소 마법 체계에서 3랭크에 도달했으며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어두운 홀에서 왕좌에 앉은 한 인물이 교수가 죽었는지 물었다. 와인잔을 든 남자는 신경 쓰이는 귀찮은 일이 하나 줄었다고 말했다. 그 마법사가 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직접 만나볼 필요가 있겠다고 결심했다. 아르츠 기사단의 훈련장에서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젊은 마법사는 새로운 지팡이로 열심히 훈련하며 전투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기억해냈는데 그곳은 오래된 연구시설이었다. 숲속 나무 아래 숨겨진 입구는 기계 장치로만 접근할 수 있었다. 시설 내부에서는 쥐와 곤충 외에 특별한 생명체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높은 저항력으로 유명한 몹배트의 가죽에서 송곳니 모양의 문장을 발견했다.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는 아크나 글러트니 집단에 대한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법사는 귀중한 몹배트, 가죽을 얻고 마르츠의 재앙을 피한 것에 만족했다. 갑자기 기사 한 명이 다가와 시장님이 찾으신다고 알렸다. 시청에서 도시의 지도자는 그에게 큰 빚을 졌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계획을 발견한 덕분에 도시에 숨어있던 타벌의 잔당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그는 그의 공헌을 비밀로 해달라며 양해를 구했고 마법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동의했다. 그는 돈과 경험을 얻기 위해 명성을 쌓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했다. 도시를 구한 영웅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는 페이테스 영지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더 많은 기회를 얻기를 바랐다. 대화가 끝나자 시장은 사건을 비밀로 한 진짜 이유를 밝히며 그를 따라오라고 초대했다. 남자는 그를 도시가 구입하거나 범죄자들에게서 압수한 희귀 아이템을 보관하는 금고로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은 마법 아이템 금고임이 드러났고 젊은이는 호기심을 갖고 모든 것을 관찰했다. 보상으로 시장은 이것이 그의 노력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라 설명하며 그가 원하는 아이템을 고르라고 제안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만화를 쉽게 주입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단조된 미스릴 검이었다. 또한 금고는 고품질의 무기와 마법 유물로 가득했고 시장은 신중하게 고르라고 격려했다. 그는 명성을 쌓을 기회는 많지만 이와 같은 기회는 드물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장비를 감정해 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고 시장은 그의 기술에 감명받아 동의했다. 첫 번째로 감정한 아이템은 새싹 지팡이였는데 미미한 보너스만 제공했다. 다음으로 마법 망토 또한 그가 이미 소유한 것보다 성능이 떨어졌다. 추가로 회복 반지는 유용했지만 장비를 교체할 만큼은 아니었다. 선택지를 고민하던 중 진열장의 미세한 반짝임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다가가서 그는 중앙에 녹색 보석이 박힌 정체불명의 반지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아이템은 그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고 이는 마법 아이템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은 그를 안심시키며 서두르지 말고 필요한 것을 찾으라고 말했다. 마법사는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기로 동의했고 낮은 밤으로 바뀌었다. 지체되자 시장은 그가 상당히 꼼꼼하다고 말하며 결정을 재촉했다. 마침내 젊은이는 결정을 내리고 자동 만화 보호막이 있는 보호 목걸이를 선택했다. 잠시 후 시장은 그 아이템의 만화 소모량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아이템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래서 그는 아까 젊은이의 주의를 끌었던 반지도 함께 주기로 결정했다. 놀랍게도 시장은 그를 마르츠의 영웅이라 칭하며 추가 선물을 받으라고 고집했다. 질문을 받자 마법사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마르츠에 잠시 더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이 도움을 제안하자 장면은 비렌 영지의 어두운 광산으로 전환되었다. 안에서 한 광부가 땅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곡괭이로 바위를 깨고 있었다. 곧 그는 사람의 해골을 파내고는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다른 광부가 왜 놀랐는지 물었지만 그는 보통의 곡괭이질이었다면 그것이 부서졌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신경 쓰지 않고 동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골을 옆으로 걷어찼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에게 연장을 들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다시 일하라고 명령했다. 갑자기 첫 번째 광부가 그의 뒤를 가리키며 임박한 위험을 알리려 했다.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동안 기운을 두른 떠다니는 해골이 바로 그의 등 뒤에 나타났다. 읽고 해골은 그 에너지에 휩싸인 언데드 해골로 변했다. 그러자 광부는 해골들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모두에게 광산에서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혼란 속에서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그 생명체들에게 압도당하고 쓰러졌다. 잠시 후 비렌 광산에 나타난 언데드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죽일 수 없는 생명체들의 출현으로 비렌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그 결과 생존자들의 보고가 퍼지면서 영지 전체가 공황에 빠지기 시작했다. 한편 베이론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곧 전령은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마르치에도 도착했다. 시간이 흘러 그 소식은 결국 베르넨의 모험가 그룹에게도 전해졌다. 이 기간 동안 마법사는 아이리스에게 인챈트 마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학습 과정은 완료되기까지 한 달이 꼬박 걸렸다. 그렇게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교수를 제압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시간 동안 젊은이는 오크와 훈련하면서 아이리스와 함께 인챈트 마법을 배웠다. 현사 인챈트를 걸고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창으로 적을 공격했다. 그 직후 그는 빠르게 전진하며 마법으로 힘, 속도, 감각을 강화했다. 공격을 피하면서 그는 실전에서 새로운 기술의 숙련도를 보여주었다. 아이리스는 충격에 빠져 지켜보며 마법사가 맨손으로 단 13초 만에 오크를 쓰러뜨렸다고 말했다. 그가 숨을 고르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그를 계속 관찰했다. 그 후 젊은이는 그녀의 가르침에 감사했고 그녀는 그가 대단해서 혼자서도 배웠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의 책들이 모두 불타버려서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걷는 동안 젊은 여성은 그를 주의 깊게 분석했다. 갑자기 젊은이가 아무 문제 없다고 부인하자 그녀는 놀라서 자신을 해명하려 했다. 그러고는 그는 멀어져가며 그런 생각은 혼자만 하라고 그녀에게 조언했다. 도시로 돌아와서 그녀는 모든 것이 큰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 순간 한 목소리가 그를 아쉐르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했다. 곧 마르치의 길드장 오스카가 모습을 드러내며 부탁할 것이 있다고 알렸다. 젊은이는 자신이 누명을 썼을 때 조사를 담당했던 마르치의 길드장 오스카를 재빨리 기억해냈다. 그는 그 요청의 이유가 비렌 광산에 언데드 무리가 출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저주와 질병에 대한 소문 때문에 어떤 모험가도 그 임무에 자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스카는 그가 계획된 테러 공격을 저지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왔다.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그는 돈을 다 썼고 더 많은 명성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임무를 수락했다.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몇몇 모험가들은 그가 육탄전을 훈련하는 특이한 마법사라고 말했다. 그 순간 아이리스가 다가와 소문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젊은이는 그녀의 그룹도 가기 때문에 언데드가 두렵지 않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카데미 졸업생으로서 그런 어리석은 소문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는 그녀의 말처럼 이것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만 말했다. 다음 날 원정대는 숲을 통과하는 마차 행렬과 함께 출발했다. 마차 안에서 다른 마법사들은 그가 계속해서 비행 마법을 사용하며 그룹과 거리를 두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성 마법사 중 한 명이 아이리스에게 그들이 친해 보이는데 젊은 남자와 무슨 관계인지 물었다. 당황한 표정으로 젊은 여성은 그들이 선후배 사이로 볼 수 있다고만 대답했다. 그녀는 위험한 임무 중에 자신의 그룹이 그에게 구해졌고 그 후로 더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멀리서 날고 있던 젊은이는 수평선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했다. 다른 마법사가 그들이 같은 아카데미 출신인지 물었지만 아이리스는 그가 스승에 더 가깝다고 어색하게 대답했다. 갑자기 젊은이가 마차문에 나타나 언데드 무리가 베이론 주민들을 쫓고 있다고 알렸다. 앙소림 없이 그는 지원을 위해 먼저 가겠다고 선언하고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해골 무리를 발견하자 그는 이것을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인챈트 마법을 연구한 결과를 볼 준비를 하며 그리모어를 집어들었다. 그 책은 사용자의 마법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가 마탑에서 훔친 희귀한 그리모어였다. 그것은 그가 연결의 마법진을 새겨 넣은 등록되지 않은 원소 마법의 마도서였다. 연결을 시험하기 위해 젊은이는 지형 조작 마법을 준비했다. 그 마법으로 그는 힘을 시험하기 위해 전장 전체에 거대한 에너지 파동을 방출했다. 마차 안에서 다른 마법사들은 언데드 무리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서 발생한 진동에 놀랐다. 청년은 주먹을 꽉 쥐고 마법의 힘을 제어했다. 다음 순간 거대한 돌손이 해골 무리를 완전히 짓뭉친다. 아무리로 그는 불의 원소로 이중시전을 준비하여 강력한 화염 공격을 날렸다. 마지막 공격으로 그는 전장을 뒤덮는 폭발을 일으켰다. 맹렬한 불길이 현장에 남아있던 모든 해골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마법사 일행은 경악하며 지켜보았다. 저런 수준의 마법을 쓸 만화가 아직도 남아있다니. 곧이어 청년은 파괴의 현장 속으로 착지했다. 그는 자신의 변이된 몸과 마도서의 힘이 결합하여 이 거대한 마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만들어낸 균열을 보며 그는 투자했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아이리스는 그의 실력 수준이 이미 4서클 마법사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갑자기 등 뒤에서 해골 손이 나타나 마법사의 어깨를 붙잡았다. 더 큰 해골이 뒤에서 그녀를 덮치자 그녀는 기습 공격의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 근육질의 남자가 나타나 시카를 한번 휘둘러 적을 베어버렸다. 아이리스와 로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없이 새로 나타난 이를 지켜보았다. 그 낯선 남자는 숫자 2가 적힌 목걸이를 들어 보이며 상황에 대해 물었다. 동시에 또 다른 남자는 자신의 사냥감인 도끼를 든 플래티넘 갑옷 사용자를 찾고 있었다. 그 거하는 일행을 돌아보며 왜 다들 그렇게 조용한지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도살자 갈리아크로 알려진 자신의 사냥감에 대한 질문을 반복했다. 마법사는 만약 그가 언데드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이미 모두 죽었다고 알려주었다.
사냥꾼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응하며 어떻게 수십 마리의 마물들이 그런 식으로 처리될 수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무리에 대한 보고를 떠올리며 아무런 부상자 없이 모두 섬멸되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의 시선은 청년에게 향했고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는지 물었다. 그러자 갈리아크는 다가와서 그 일이 그의 소행인지 직접 물었다. 청년은 빛나는 눈으로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도전적으로 응수했다. 거한은 자신이 그 언데드들을 사냥하기 위해 고용되었으며 그가 자신의 사냥감을 훔쳤다고 설명했다. 긴장된 대치 속에서 남자는 그가 자신의 일을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두 사람 모두 기운에 휩싸인 채 갈리아크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중에 떠오른 청년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무엇일지 궁금하다며 물었다. 갈리아크는 그가 마법사 전투 위치를 잡기 위해 거리를 벌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청년은 대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거한은 눈을 빛내며 미소를 짓고는 재미있을 거라고 선언했다. 한 남자가 아이리스에게 도살자와 싸우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갈리아크가 극도로 강력하고 위험하며 분노에 차 기사를 불구로 만든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놀란 마법사는 왜 길드가 그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 그를 처벌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남자는 길드가 그의 압도적인 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처벌이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곧 마법사 고드는 그와 같은 플래티넘 랭크에게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길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레인저 네리온이 고드에게 설명을 그만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마법사는 다가가서 갈리아크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다른 그룹은 단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살자는 그들을 죽이고 언데드 탓으로 돌리면 된다고 제안하며 실력 차이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러고는 청년에게 다가가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에너지의 기운을 두른 채 그는 마력 압박으로 그를 짓누르며 네 자리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마력 압박 속에서도 청년은 그것이 기껏해야 3서클 마법사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 압박감 속에서 그는 그 기술이 단지 날 것의 만화를 방출하여 주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임을 이해했다. 빛나는 눈으로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힘에 반응할 준비를 했다. 다음 순간 그는 손쉽게 마력 압박을 깨뜨리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고드를 쓰러뜨렸다. 거한은 그 마법사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청년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결론짓고 그의 이름을 물었다. 여전히 빛나는 눈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쉐르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미소를 지으며 갈리아크는 베이론에서 보자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도살자 일행과의 대결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생존자들을 보호하는 임무 때문에 마르츠 팀은 베이론 영지에 도착하는 것이 늦어졌다. 플래티넘 랭크 모험가와의 충돌 이후 청년은 자신이 그의 일행에게 찍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비렌의 영주 파르나드 반 비렌은 자신의 소집에 응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비렌 부대가 즉시 광산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달의 기사단의 지원을 받는 이번 임무의 목표는 출현한 언데드 군단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갈리아크의 일행도 참석한 가운데 그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연설을 마쳤다. 아르츠 파견팀이 준비되자 그는 모두에게 출발 명령을 내렸다. 그들이 전투를 준비할 때 도살자가 다가와 청년에게 긴장되냐고 물었다. 한 동료가 그에게 싸우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도발당할 경우에만 반응할 것이라며 전투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신호와 함께 언데드 무리가 부대를 향해 진격했고 거대한 폭발과 함께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자 한 지휘관이 모두에게 확실한 파괴를 위해 적의 머리를 노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다른 것을 맞으면 몸이 재생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원거리 지원을 요청했다. 갑자기 무리 속에서 피해 골렘이 나타났고 한 성직자가 짓밟히지 않도록 모두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사제는 일반적인 검은 그 마물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고를 강조했다. 망설임 없이 거하는 부대를 뛰어넘어 홀로 거상에게 돌진했다. 그는 괴물을 마주하고 그것이 피해 골렘임을 확인했다. 홈풀기로 딱이라며 그는 주먹으로 공격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의 일격은 불꽃을 일으키며 강력한 충격으로 마물을 강타했다. 하지만 골렘의 몸은 눈에 띄는 손상 없이 공격을 흡수했다. 그러자 도살자는 그 피투성이 마물의 머리를 뜯어냈다. 근처의 한 영주는 그 남자의 인상적인 힘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거하는 한 손으로 피해 골렘을 들었다. 오지어 그는 그것을 던져버렸다. 모두가 놀랍게도 그 괴물의 조각은 날아가 젊은 마법사 바로 역당에 부딪혔다.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는 단지 그 행동의 무례함에 대해 언급했다. 도살자는 그에게 전날 보여준 힘이 단지 과시용이었는지 물으며 도발했다. 골렘이 발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거하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했다. 예고 없이 청년은 땅을 흔드는 지형조작 마법을 발동했다. 곧이어 그는 다음 공격을 위해 화염구를 소환했다. 그와 함께 거대한 화염 폭발이 전장을 강타했다.
아이리스는 그가 왜 2개의 대규모 마법을 연속으로 시전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서 소리쳤다. 불길 속에서 거한은 웃으며 청년이 겉모습과 달리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든다고 선언했다. 도살자는 누가 더 강한지 겨뤄보자고 도전했지만 청년은 그가 폭발에 휘말리지 않은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 더 많은 언데드를 물리치는지 경쟁을 제안하고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결과 토벌대는 예상보다 적은 사상자로 비란 광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제한된 공간 때문에 선별된 전사들만이 광산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안에서 거하는 싸움에 대해 그를 칭찬했지만 청년은 단지 친한 척하지 말라고 했다. 멀리서 마법사 고드는 도살자가 청년에게 보이는 관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법사의 마력 압박에 손쉽게 쓰러졌던 때를 떠올렸다. 그 순간 고드는 자신의 마력 압박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회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법사의 빛나는 눈과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다. 순식간에 그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상대방의 만화에 완전히 제압당했다. 그는 같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더 깊은 터널 입구에서 지도자 중 한 명이 비란 수비대가 밖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선발된 그룹은 입구에 모여 임무의 행운을 비는 인사를 받았다. 맨 앞에서 청년은 갈리아크 일행의 레인저 네리온이 앞장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확한 기술로 그녀는 기습 공격으로 언데드를 감지하고 처리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며 그는 팀워크의 진정한 이점을 이해했다. 그룹의 조직적인 진격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계속해서 앞길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는 곧 터널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두운 기운을 감지하고 흥미를 느꼈다. 광산의 끝으로 보이는 곳에 도달하자 기사 중 한 명이 모두에게 멈추라고 명령했다. 그가 광산을 탐색할 준비를 할 때 한 성직자가 다른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축복을 믿으라고 촉구했다. 망설임을 눈치챈 아이리스는 다가와 청년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었다. 거한이 그의 뒤에 나타나 그 역시 죽음의 냄새를 감지했는지 물었다. 그는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근처에 강력한 언데드가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청년은 도살자의 직감이 맞는 것 같다고 확인하며 전투가 시작되면 마법사에게 자기 뒤에 있으라고 지시했다. 확인을 받은 아이리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었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갑자기 다른 통로 끝에서 빛이 나타났고 몇몇 병사들이 무모하게 전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법사는 다가가 록스에게 소동의 이유를 물었다. 기사는 다른 터널을 확인하던 중 통로 끝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복도 끝의 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들이 들어온 입구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발견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 빛은 광산 천장에 예상치 못한 구멍에서 들어오는 햇빛임이 드러났다. 터널 끝에 도착한 병사들은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지역에 놀랐다. 곧 모험가 그룹은 새로 발견된 동굴을 조사하기 위해 전진했다. 동굴 중앙에는 뼈 너미 위에 앉아있는 해골이 그 장소가 무덤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자 한 병사가 해골의 가슴에 있는 문장이 에스트리아의 왕가 문장임을 알아보았다. 그 순간 아셰르는 자신의 신분이 숨겨져 있으며 이 땅이 루디안테 공국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루디안테 공국은 에스트리아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옛 왕국의 흔적을 찾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잠시 후 마법사 고드는 그 장소가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이 아니라면 그런 표시가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 발견으로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정보 수집인 만큼 또 다른 망신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면에 도살자 갈리아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마물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상황을 단순화했다. 이에 고드 자신이 언데드를 처리하겠다고 나서 그의 적극적인 모습에 전사를 놀라게 했다. 그는 거한을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혼자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단호한 명령으로 마법사는 성직자들에게 정화의식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 순간 아셰르는 그 마물이 데스나이트이므로 정화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성스러운 빛이 해골을 감쌌을 때 그것은 조용히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천장에서 돌멩이 비가 쏟아져 의식을 중단시키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잠시 후 마물의 눈이 강렬한 붉은 빛으로 타오르며 그것이 깨어났음을 알렸다. 아쉐르는 상황이 곧 변할 것임을 주의 깊게 알아차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해골은 놀라운 속도로 전진하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그것의 해골 손은 아직 땅에 누워있는 고드를 공격하기 위해 빠르게 다가갔다. 마법사는 임박한 공격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마지막 순간 거한이 고드를 잡아 던져버리며 공격을 가로막았다. 해골 기사가 다시 움직이자 도살자는 이것이 평범한 언데드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러자 한 성직자가 그 마물이 데스나이트가 아니라 통곡의 기사라고 밝혔다. 성직자는 비록 그것이 더 약하지만 마물의 진정한 위협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곡의 기사가 다른 언데드를 지휘하는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투 준비를 마친 전사는 이제 행동 방침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지팡이를 빛내며 아쉐르는 일행이 통곡의 기사를 쓰러뜨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 전에 그는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지형을 바꾸겠다고 선포했다. 이해하지 못한 아이리스는 발밑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를 쳐다보았다. 진동이 심해지자 젊은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그가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거완은 그에게 적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것이냐고 물으며 비아냥거렸다. 이에 아쉐르는 아래에는 각자 상대할 적들이 많을 것이니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싸울 상대는 충분히 많을 것이라는 확신에 도살자는 전투 준비를 했다. 한편 나머지 일행은 어둠의 마법사들을 상대했고 전략가는 자신이 주요 목표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거한과 성직자들은 나타난 거대한 해골들과 맞서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전장의 다른 곳에서 홀로 아쉐르는 천천히 상대에게 다가갔다. 마침내 그는 통곡의 기사와 마주하게 되었다. 통곡의 기사는 전투 준비를 하며 검을 들어 올렸다. 곧이어 마물이 고속으로 돌진했고 마법사는 공격을 준비했다. 그는 여러 개의 화염 화살을 소환하여 해골 기사를 향해 날렸다. 화염 공격은 언데드가 그 원소에 약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불길에 휩싸였음에도 적은 계속 서 있었고 마법사는 다음 공격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그는 이중 시전을 사용하여 새롭고 더 강력한 마법을 준비했다. 그러자 열파 화살 세례가 적에게 발사되었다. 하지만 마물은 한 손으로 공격을 막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기회를 틈타 청년은 직접 공격을 위해 화염창을 준비했다. 마법은 기사의 가슴을 꿰뚫는 충격으로 강타했다. 공격으로 몸에 구멍이 났지만 해골은 손상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 순간 상대는 검을 던져 반격했다. 반격을 받자 마법사는 어설픈 방어가 자신의 만화 장벽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물의 내려치기 공격은 그를 다음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는 파도와 겨울 강풍 마법의 조합을 준비했다. 그리하여 이중 시전으로 그는 기사를 얼려버리는 강력한 빙하의 숨결을 내뿜었다. 곧이어 그는 불이 통하지 않는다면 무력으로 짓뭉개기로 결심했다. 하나를 집중하며 그는 다음 공격을 위해 대지의 창 3중 투척을 준비했다. 공격은 적의 머리를 직접 강타했다. 갑자기 마물은 돌아가야 한다고 중얼거리며 에너지 기운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마법사는 기사가 자신의 공격을 피하는 것을 놀라며 지켜보았다. 다음 순간 그는 마물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만화가 고갈되는 것을 느꼈다. 적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이것이 최악의 순간임을 깨닫고 이대로 싸움이 계속되면 패배할 것이라고 이해했다. 마지막 순간 전사가 나타나 마물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온몸이 피로 뒤덮인 채 전사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메인 디쉬를 빼앗기게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른 곳에서는 패배한 리치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곧이어 병사 중 한 명이 발로 해골을 으스러뜨렸다. 한 지휘관이 일행을 관찰하며 3명의 리치를 상대로 살아남은 것은 오직 네리온 덕분이라고 말했다. 후드는 지휘관에게 모든 공을 네리온에게 돌린다며 불평해 그는 사과하며 고드의 기여를 인정했다. 전투가 끝나자 아이리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지 궁금해하며 위를 쳐다보았다. 미르나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서 탈출할 방법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천장에 구멍을 보며 일행은 출구가 없다는 것과 마법사가 패배하면 길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갑자기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그들의 발밑에서 허물어졌다. 지상에서 전사는 통곡의 기사에게 돌진하며 대결을 시작했다. 에너지에 휩싸인 주먹으로 그는 강력한 일격을 날릴 준비를 했다. 그는 마물의 몸을 정통으로 때리는 빠른 주먹 연타를 날렸다. 하지만 기사는 공격을 버텨내고 한 손으로 전사의 얼굴을 잡았다. 곧이어 마물은 땅에 떨어진 검을 되찾았다. 한편 그들 위로 밝은 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순간 섬광이 마물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도끼를 든 거한은 발차기를 날려 그를 멀리 날려버렸다. 구덩이 밑에서 일행은 전투를 지켜보며 지상에서 함께 싸우는 두 동료를 알아보았다. 덩치 큰 남자는 도발적인 미소로 마법사에게 아직 움직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마법사는 그에게 집중하라고 요청했고 다른 한 명은 그 마물이 짜증날 정도로 끈질기지만 재미있다고 말했다. 전략가는 그에게 공격을 맞추기 위해 미끼 역할을 하라고 지시했고 파트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의했다. 계획에 따라 전사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기사 바로 위에 자리 잡았다. 그는 파괴의 일격과 함께 강화하여 충격과 함께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어냈다. 강력한 발차기로 적의 머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다음 순간 그 괴물의 몸은 파편들로부터 완전히 재생되었습니다. 잠시 후 해골은 땅에서 여러 부하를 소환하여 전사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 마법사는 만화를 폭발시켜 주변의 모든 해골을 분해했습니다. 거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손으로 기사의 얼굴을 움켜쥐었습니다. 때빠른 동작으로 그는 기사를 동굴 바닥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갑자기 비키라는 목소리가 들려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술사는 거대한 불꽃 폭발을 일으켜 그 지역을 집어삼켰고 그의 파트너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거구는 괴물의 검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무릎과 팔꿈치를 사용해 방어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적이 마법사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는 비통의 기사가 그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그는 괴물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보호 목걸이가 자동 만화 장벽을 활성화하여 그를 방어했습니다. 괴물은 그를 정통으로 가격했고 그는 땅에 내동댕이 쳐지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만화 소모에 대한 시장의 경고를 떠올렸지만 다행히도 부작용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만화 비축량은 거의 바닥났고 어깨는 마지막 충격으로 탈골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그의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곧 검은 갑옷이 기사의 몸을 감싸 그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성직자들이 전투에 합류하여 빛의 사슬을 시전해 그를 속박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 갑옷이 교회의 기록 보관소에도 기록된 적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구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사제에게 버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괴물은 사슬을 이용해 성직자들을 힘으로 끌어당겨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거구는 소리를 지르며 동료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죽을 작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적을 제압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회를 본 음유시인은 자신의 연주로 비통의 기사를 쓰러뜨릴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로 결심한 그는 괴물에게 땅의 창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해골은 공격을 피하고 인상적인 속도로 반격하여 젊은이의 목을 쳤습니다. 동료가 맞는 것을 본 거구와 마법사는 돌아섰고 한 성직자는 그를 빨리 치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곧 적이 에너지 구체를 준비했고 전사는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자세를 잡았습니다. 견고한 방어로 그는 그것을 막아냈고 그의 동료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구는 몸을 돌려 마법사에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큰 공격을 기다리고 있다며 만화가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든 주술사는 단 몇 초면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거구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함성과 함께 그는 비통의 기사에게 돌진하며 동료에게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괴물 역시 전사의 돌격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곧 전사는 꿰뚫린 지점을 부술 계획을 외치며 그곳에 마법을 조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슴에 정통으로 강력한 주먹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격이 깊어지자 거구는 시체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기사의 몸을 힘껏 꿰뚫었습니다. 괴물의 갑옷이 산산조각 나며 가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멀리서 마법사는 공격의 결과를 관찰하며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통의 기사는 팔을 재생하고 강력한 일격으로 전사를 가격했습니다. 다음으로 괴물은 에너지 덩어리를 손에 모아 쓰러진 동료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주술사는 거구 앞으로 뛰어들어 공격을 가로막으며 자신이 상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괴물의 가슴에 난 구멍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 지점에 마법을 집중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불꽃 폭발로 괴물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돌아섰고 뒤에서 다가오는 모험가 무리를 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자가 지팡이로 주문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법사는 그 젊은 여성에게 연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음 마법에 더 재능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창피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그녀의 훌륭한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강력한 화염 마법이 비통의 기사에게 정통으로 명중했습니다. 기회를 본 주술사는 에너지로 주먹을 쥐고 승리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수많은 전장을 헤쳐나가는 그를 이끌었습니다. 검을 굳게 쥔 채 그는 자신이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은 언젠가 왕국의 깃발 아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와 그의 부하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안에서 그는 상관에게 자신의 도착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그저 손을 들어 다가오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금지된 비밀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경비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갑옷과 시체로 가득 찬 구덩이에 가차없이 던져졌습니다. 그곳에 갇힌 그는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강해 주변의 현실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가족과 아들 로리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갑자기 기사는 그 환영에서 깨어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옆에서 성직자와 젊은 아이리스는 그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부축하며 정화는 성공했고 그가 기절하기 직전에 비통의 기사가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제는 기절한 원인이 메달 때문이며 그 메달이 쓰러진 적과 같은 영혼을 발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이의 환영의 영향 아래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성직자는 손을 내밀어 메달을 달라고 하며 그 물건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손을 뒤로 빼며 자신이 직접 유물을 관리하겠다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이해하지 못한 성직자는 메달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계속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며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근육질의 전사가 웃으며 다가와 보상이 소박하다고 말해 사제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사제를 받고 성직자는 신에 대해 물었고 그 남자는 응급처치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생존자는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화가 완료되자 그는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면서 돌아갈 시간이라고 일행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불온 광산에서 다른 언데드를 지휘하던 언데드 비통의 기사에 대한 소식은 곧 도시에 퍼졌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현지 영주는 경악하며 서둘러 지역 정화를 명령했습니다. 다행히도 광산에 들어간 모험가 중 사망자는 없었고 모두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기사의 기억에 대한 기억은 주인공이 그날 밤 탑 꼭대기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로 그 순간 그에게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건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탑 꼭대기에서 홀로 그는 아직 3서클임에도 불구하고 실전이 자신의 성장을 가속화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역천의 능력으로 증가된 마나 덕분에 그는 이제 4서클에 필적하는 광역 주문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을 향해 손을 뻗으며 자신의 진정한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잠시 후 그 젊은이는 결의에 차 주먹을 쥐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는 역천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자 광산에서의 사건은 도시에서 마침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루이즈 교단의 성직자들은 안전을 위해 광산을 계속 감시하기 위해 현장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다른 모험가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활동 지역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한 거리에서 근육질의 전사가 다가와 젊은 마법사에게 그도 곧 떠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평범한 모험가가 될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남자는 그의 목적지가 그레이라고 알려진 곳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전사는 그레이를 모르고 어떻게 돈을 벌 생각이냐고 물으며 명성이 고객을 데려올 것이라는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젊은이가 순진하게 왜 그렇게 안 되냐고 묻자 남자는 그를 순진한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레이가 임무를 조직하는 일종의 그림자 정보 중개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무라는 말에 젊은이는 흥미를 느꼈고 들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전사는 그를 가리키며 규칙을 따르지 않지만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마법사는 왜 그 정보를 공유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사는 미소를 지으며 함께 살아남았으니 동료라고 대답했지만 그 주장은 부정되었습니다. 그 대답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대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그 순간 근처 마차에서 아이리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 떠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마법사는 그에게 직접 말을 걸어 일행과 함께 가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꾸짖으며 아직 부상 중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자신에게 주어진 마법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젊은 여성을 격려하며 그런 훈련이라면 문제없이 원소 마법을 마스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소식에 소녀는 모든 일이 갑자기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학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론과 주문을 그에게서 배웠지만 이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자 마법사는 그녀를 후배라고 부르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으며 아이리스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고 확인하며 그가 자랑스러워할 후배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 곳에서 장면은 갑자기 강렬한 기운에 둘러싸인 라발린에게로 전환되었습니다. 잠시 후 마법사는 화염의 원으로 한 남자를 땅에 제압하고 왜 블랙아워가 봄베른 마법탑을 공격하는지 물었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